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엔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오늘 많은 신문들과 좀 비슷한데요.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게 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역 붕괴, 대한민국 안전지대 없다. 누구나 코로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 1,000명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000명입니다. 전문가, 이러다가 곧 2,000명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초입니다. 6일, 8일, 10일까지 돼 있죠? 600, 500대, 다시 600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2일, 13일 주말 동안요. 900, 1000 넘어섰습니다. 주말 경우는 검사 수사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줄었는데도 1000대가 나온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확산 못 막으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확진 1,000명 넘자 병원을 통째로 내놓은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병실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용 병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나섰다. 병원 통째로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제공했다. 절박했던 병상 220개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확보하게 된 거죠. 김 원장 3월엔 대구치료센터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큰 도움을 준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국회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시킨 여당 국정원법 처리 어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야당이 지금 무제한 토론 며칠째 했었죠. 그런데요. 여당이 종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180표가 필요했는데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경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야당은 다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또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당이 아마도 강제 종료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춥습니다.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꽁꽁, 서울 영하 10도, 빙판 출근길. 영하 10도요. 수은주상으로만 10도입니다. 실제 체감은요, 한 15도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호남, 서해안엔 눈,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K방역. 그렇습니다. K방역. 그동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좀 자랑을 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요, 거듭 해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의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좀 방문했죠.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 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 쪽에 어떤 공세,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거듭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좀 과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이런 판사, 검사들이요. 퇴직한 데 1년 안에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두순 집 앞입니다. 주말 동안 참 뭐라고 묘사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주민들이 괴롭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표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1000명대 K방역 뚝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600명대에서 곧바로 950 그리고 1030명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를 했어요. 신규 확진 연일 최고 찍으며 폭증세다. 이대로면 2주 뒤에는 계산을 해보니 2,5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00명대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성률,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확진이 되는 비율입니다. 4.16% 2달 만에 4배로 껑충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 3단계는 최후의 수단,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들이 오늘 참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요. 2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 백신, 병상, 의료진 다 놓쳤다. 이런 제목에서 굉장히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방역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3가지 놓친 거 아니냐는 거죠. K방역 핵심인 검사, 추적, 격리치료 모든 단계마다 이미 한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계. 겨울철 대유행 경고 그동안 좀 있었죠? 10월엔 방역 완화 그리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22%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단 건수 인구 비슷한 영국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건수가 좀 적은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우리가 진단 건수가 많다 그랬는데요. 어느덧 외국에서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염자 활보 방치한 꼴이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K방역 그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좀 지적을 하고 있죠.
1000명당 진단 건수가 0.55명, 한 명이 좀 안 되죠. 그리고 거리두기 상향,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1차, 2차 유행 땐 특정 집단 감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통제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3차는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무증상 감염을 끊으려면 검사 건수 지금보다 3배는 늘려야 한다.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하루 확진자 1000명대가 나왔거든요. 이 1000명대 확진자 숫자 그동안 좀 예상을 하셨던 숫자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1000명이 간다, 뭐 지금은 2000명이 간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1000명대를 넘겼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 실망스럽다고요? 네. 예. 우리가 정부가 5단계 새로 제정하면서 3단계를 800에서 10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800만 넣으면은 이 3단계는 사회를 문을 닫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아무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800대에 움찔거릴 때, 800대를 향하고 있을 때 뭔가 충분한 조치를 해서 1000명을 안 쳐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2.5단계입니다. 수도권 2.5단계, 그다음 다른 지역은 2단계인데 2.5단계로 올렸는데 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번 수도권에서 시작한 것은 1, 2차 대유행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저변이 넓고 뿌리가 깊고,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추적 안 되는 소위 깜깜이 환자들이 한 20%를 넘나드는데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2.5단계, 1.5, 2, 2.5단계까지 올리면서 늘 시간을 늦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틀, 뭐 사흘 이런 식으로 이제 늦게 대응을 했었고, 예. 이미 이미 올라갈 때만큼 올라간 거를 못 따라간 것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단계에서 제대로 안 한 점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굉장히 강제를 오래전부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최근까지 뭐 찻집에 가면 마스크 안 끼고 담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해줘야 교통 단속도 어느 정도 신호 단속 해줘야 이게 이제 교통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관계로 단계를 올려도 효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는 꼭 했어야 됐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 지금 11월 한 말은 물론이고 중순경부터 예.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예. 거의 20%, 15%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찾지 못한 감염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계속 시키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늦었어요. 예, 최근에 와서야 뭐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예.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늦었죠. 이미 수천 명의 바이러스를 흘리고 당기는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키면서 그들만의 N차 감염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병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5단계를 만들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를 나누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단계별로 그 병실 수급이나 의료진 수급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가 생기면은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앞선 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검사 숫자를 지금보다는 3배 이상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옳은 지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건 정부도 지금 이제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예.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 충분한데 다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할 때 결국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따낼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예. 실제로 검사할 능력은 하루에 10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나 그 10만 건을 다 소화하기에는 검체를 채취한 인력에 대한 수급도 지금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점에서 검사 건수를 늘렸을 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의료 인력에 또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자, 그럼요. 지금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3단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습니다. 어떤 뭐 결정은 없었는데 당장 3단계로 올려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정부가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포한 이 그 단계에는 아직까지 해당은 안 됩니다. 3단계는. 예.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에 8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곧 요건이 충족되리라고 보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2단계, 2.5단계 올릴 때같이 자꾸 멈칫거리지 말고요. 예. 그러나 저는 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정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국민들한테만 계속 단속을 해 간다면 3단계로 올리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금방 환자가 줄고 하는 효과는 예.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서로 단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상당히 불길이 세기 때문에 이게 지난 1, 2차 때까지 피크를 치고 정점을 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변이 워낙 넓고 예. 지금 이제 막 호흡기철인 겨울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잠시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치료제는 4달,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이 목표다. 이건 정부의 입장이죠. 그럼 치료제 1월 말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14일부터 백신 접종,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좀 있어 보이네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홍콩은 모든 시민의 무료 접종, 이렇게 치료제와 백신 접종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 우리도 언젠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 뭐 빠르면 한 3월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접종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숫자만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소위 뭐 익숙한 그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60%에서 70%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다 맞으라고 독려를 하고 사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왜냐하면 일부만 맞고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감염을 시킬 때 막아내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 기초 감염 생산 지수라는 그 R라는 숫자가 1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염은 계속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 1이라는 숫자를 아래로 낮추면은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이 줄어든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가 70%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는 맞아줘야 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병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이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한 70% 정도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일단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 지금 뭐 빨라야 한 3월 정도로 좀 예정돼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겨울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상황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매우 어려운 전망이고 사실 정점을 언제 치느냐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백 명대의 환자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또 조금 잘못돼서 뭐 여기저기서 부주의한 그런
단체가 생긴다면 또 더 많이 생기고 하면서 예. 거의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처리됐을 때 암만 조심을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지는데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오직 국민들의 주의력 집중에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예. 그런 체제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 병상과 의료 체계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전망 진단까지 다 들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겨울철 뭔가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3단계가 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좀 적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3단계가 되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죠. 미용실, 예식장 등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시설이 45만 개까지, 어떤 언론 보도에 50만 개까지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20만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임 행사 모두 금지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50명이잖아요. 영화관, PC방, 독서실 영업 중단. 사실상 모든 일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도 휴관 권고고요. 직장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입니다. 일상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인 뭔가 걱정되는 상황만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자, 윤경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 이제 언론인이시잖아요. 언론인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그동안 정부의 대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고육책이었다. 고육책을 결국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경제와 방역 둘 중에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전문가들이 왜 조치를 빨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라는 거는 다 방역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방역 전문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코멘트를 따면 또 방향은 좀 달라져요. 지금 3단계로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뭐 기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3단계로 가면 GDP 감소 8%, 9%까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단계라는 건 록다운입니다. 록다운. 뭐 셧다운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도 막지만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상 다 중단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뭐 술집 다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 좀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다 영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일상에 참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이냐 경제냐의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표현 그렇습니다. 한쪽에 더 주안을 두는 게 물론 쉬운 선택이죠. 그러나 그 쉬운 선택만큼 다른 쪽에 부작용이 크다는 그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거긴 록다운이잖아요. 무조건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선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고 100만 명을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하도록 한다.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건 중국 경우입니다. 중국 예. 경우.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뭐 모든 어찌 보면 집단적인 이 통제가 가능한 곳인데요. 우리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예. 점에서는 교육주책이다. 다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다. 뭐냐? 조금 긴 안목의 대처는 없었다. 그게 꼭 굳이 지금 당장 K 방역을 잘했다는 걸 홍보하고 뭐 예.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놓쳤다보다도 예.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안목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긴 안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상 확보죠. 예. 병상 확보. 병상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은 제가 보기엔 빈틈이 생겼다. 예. 이거고. 또 하나는 백신 확보죠. 우리가 그동안에 K 방역 잘 되고 있다. 자화자찬 뭐 예. 했습니다. 좋아요. 그 하다가 남들은 뜨겁게 이미 뒤었잖아요. 예. 환자도 많아지고 사망자도 많아지고 이런 나라들이 주로 백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백신 확보에 그런 데서 조금 한 템포 늦었죠. 예.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지금 당장 어쩔 줄 모르고 고민을 해왔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둘 다 놓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예. 결과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초에 한 100여 명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경각심이 들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1단계에서 예. 2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갔다가 예. 2단계 플러스 알파에서 2.5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거리두기가 제대로 있었느냐? 제가 서울 시내 돌아다녔을 때는 거리두기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의 경험 2월 29일 날 741명 나오고 전국적으로 909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거의 뭐 보통 도시들마다 거의 셧다운 상태의 정도일 정도로 네. 밤에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죠.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서울 시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자주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거리두기 잘 되고 마스크 잘 씁니까? 아닙니다. 밤에 타는 젊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안 씁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도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력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그 행정력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예. 제대로 된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만약 대구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전 시내를 다니면서 마스크 단속하고 거리두기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리두기의 실패가 지금 1000명까지 왔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면 지금 오늘 어제 1000명이 나왔는데 예. 이 1000명이 지금의 1000명이 아니고 이미 닷새 전 일주일 전에 자기가 복균이 돼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염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 대통령께서 좀 나서주셔야 됩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일주일 동안은 많은 공무원들이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굵고 짧게 예.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비상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추위를 또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드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있었죠. 근데 그 대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공방이랄까요. 청와대가 거듭 해명을 내놨고 야당은 또 거세게 좀 비판을 했죠. 그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적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을 못 읽는 청와대다. 그리고 벌집 임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민 가슴을 핥힌 야당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산층 눈높이의 부동산 뭘 원하는가? 이거 민심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네가 가라 공공임대 등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임대주택 주민 이거 뭔가 가슴을 또 핥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10일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44제곱미터 13평이고요. 방이 좁긴 합니다만 그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인데 애가 더 크면 좀 서로 불편하니까 제가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가능하니까. 자, 조 얘기가 알려지고 보도가 되면서 야당은 저 부분을 좀 파고 들었죠. 그리고 청와대는 3번에 걸쳐서 반박과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뭔가를 읽지 못하는 청와대, 그리고 가슴을 핥히는 야당, 이렇게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 이런 공방이 벌어진 건가? 그 이유 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형적인 쇼잉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우선은 하도 지금 집값 폭등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급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 대책이 없으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 이제 현장에 가서 정부의 이제 공급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혹시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양쪽에 이제 변창흠 내정자하고 양쪽에 이제 좌우 날개로 끼고 가서 이거 정부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것도 보는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본질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지 못하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임대 아파트를 더 공급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원하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폭등을 했는데 내 집을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내 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 그리고 좀 더 큰 집, 예. 그리고 내가 좀 더 소득을 얻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원하는 건데 정말 잘못 읽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소유를 할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그럼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 삶을 예. 원하고 있는 것이지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 임대 아파트를 뭐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으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임대 아파트가 예. 만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낙인효과 찍히는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슬럼화되는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주 이전이 상당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자산 격차가 일반 집을 했던 사람하고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래서 예. 사실 영미권에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북유럽에서만 한 20% 되는 건데,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로 가야 된다. 현금 복지 지원성으로. 예.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거의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그 이견이 많은데 예. 결국 국민은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는 내 집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혀 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예. 쇼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이렇게 공방이 벌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김정욱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저는 임대 공공주택도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사고 싶겠죠. 하지만 집을 살 수 없는 분이 더 많이 계십니다. 예. 월세 얼마나 비쌉니까? 전세 그 목도 모으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던 건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에 있으면서 자산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맨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모아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맞는 공급정책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인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속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그 공약을 내걸고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어떤 지금 한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뭐 무주택자의 서러움 얘기하시면서 전세 26억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뭐 정부가 국민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 재산이 168억이십니다. 초선 의원들 재산 신고한 다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신고하는데 평균적으로 10억씩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서러움을 알까? 그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배부른 분들이나 부자분들은. 전 그래서 당연히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분들이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비하를 하게 된다면 예. 이거 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적인 복지들을 혜택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중간 다리가 없었을 때 예. 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자기의 주거 비용들을 감내할 수 있을까? 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저는 비판하는 것이 맞다. 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공공임대주택 지금 정부에서 어떤 공급 정책의 주력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셨던 모든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공약을 하셨더랬습니다. 자, 어제 이낙연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확대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게 다 뭐 규제도 있었지만 이 공급 측면도 시작이 된 게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값 잡기 효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임대와 집값 잡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공공분양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값이 사실 공급업자, 그러니까 건설업자 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예. 토지가 주는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토지가 차지하는 전체 원가 중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토지 부분을 오히려 공공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를 하면 전체 원가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창흠 예. 후보자의 크게 보면 맥락이자 논리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필요성 우리 김정욱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100% 공감입니다. 공공임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공 분양도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분양 이렇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호텔식 주거 방식, 호텔을 개조해서 내놓는 주거 방식을 얘기할 때 비판이 예. 그건 1인 가구나 2인 가구 또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4인 가족 기준의 중산층을 원하는 사람, 중산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대책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 이건 서로 위아래가 안 맞는 거죠. 예. 저는 공공임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공임대 사실은요. 저기 들어가려고 하면 입주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까다로워요. 예. 쉽게 말하면 소득이 뭐 월 소득 제가 아까 아침에 어느 신문에서 그걸 잘 지적을 했던데 지금은 저기 동탄 화성 지역일 거예요. 저 지역에 들어가려면 월 소득 211만 원인가 하는 아주 엄격한 예.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 아니면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갑자기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자체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 이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했고 아마 변창흠 내정자가 표현을 했나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게 흔히 말하는 공급의 역할이 돼서 예. 전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뭐 벌집 공공임대니 뭐 네가 가라라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오히려 준 거다. 저는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런 비판이 쏟아질까는 좀 예.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4인 가족이 13평에 사는데 이게 충분하다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만큼 지금 소통이 안 돼 있다. 올 1월에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잠시 회견한 거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 또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뷰나 간접적으로만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다 간접적으로만 예. 대변인이 나서서 또는 청와대 뭐 예.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런 비난이 쏟아진다는 걸 청와대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좀 담겨 있다라고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출마금지법입니다. 판사, 검사 출신들 퇴직 이후에 1년 안에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어제 이제 기자회견했다고 아까도 알려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좀 과하지 않나 싶다. 이거 부정적이네요. 이낙연 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도 여기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까 최 대표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의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네. 여당이 사실은 절대 다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 통과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강욱 의원은 여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열린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좀 과하지 않나 싶다 정도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돼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저 점잖으신 분이 좀 과하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거 되겠어?라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예. 이거 제가 볼 때 위헌소송 걸면 무조건 예를 들면 다 위법 처리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 공무원들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요. 왜 검사랑 판사만 1년 전에 평등성 위배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본인은 다른 어떤 판사 때문에 이렇게 법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예. 국민이 봤을 때는 또 야당이 봤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법 아니야?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 부당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걸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입법의 내용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올바른 마음이라면 적어도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관행과 규범으로서 일정하게 그 검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상식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정치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들을 내부적인 문화로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얘기한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헌재에서도 위헌소송 판결이 분명히 날 것이고요. 또 예.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에게 입법권 남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막기 예. 위해서 법을 입법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 입법 권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치를 희화하고 국민들이 국회나 정치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또 일당의 당대표신데 예. 그리고 또 법조인이신데 저 왜 위헌 소송 걸면 무조건 위헌 판결 날 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만하시는 게 낫다. 진짜 당대표 말씀대로 좀 과하지 않나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 정도 얘기한 거 보면 여당에서 이거를 갖고 뭐 통과나 이렇게 뭐 동의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전망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징계위원회가 15일 날 다시 열리죠. 그걸 앞두고 뭔가 좀 뭐랄까요? 이게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뭔가 변화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기사도 오늘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카톡 메신저입니다. 카톡 메신저의 그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게 글귀를 쓰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밑에 보세요. 영어로 써 있죠. Be calm and strong. 이게 번역을 하면요. 침착하라. 그리고 강해져라. 그런데 이 문구는요.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 중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거를 올린 거예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메신저 프로필 문구를 썼습니다. 침착하고 강하게. 이게 보통 뭐 저나 뭐 다른 분들이 썼으면 아무것도 아니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해석과 나오고 있고요. 기사로 또 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언론이 뭐 너무 과민 반응입니까? 아니면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카톡 그 사진과 예. 그리고 밑에 침착하고 강하게 그 문구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 총장이 잘 알 터인데 저렇게 올렸다는 것은 무언가 강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 총장이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 여론조사가 가장 높게 나오는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상대가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위치에는 더 이상 놓여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미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가 버렸고 지지율이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런 스스로의 다짐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도 스스로 다잡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노인과 바다가 거친 바다에서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을 그 노인에 빗댄 걸까요? 아무튼 이런 문구를 쓰는 바람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의미. 한 1년 됐죠, 벌써. 예. 1년 동안 사실 그 윤석열 저 총장이 사냥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범여권에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들을 했고 아까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상식적이지 않은 법안을 냈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장관을 본인이 제압함을 통해서 다른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태와 거의 비슷한 건데 결국 이제 윤석열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칼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정치적 참여 의사를 저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뭔가 스톱 예, 그렇죠.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필을 그 현직 검찰총장이 변경한다는 건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더 강해지고 싸우겠다 이런 것이고 결국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의 주제 자체가 결국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소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윤 총장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의지 표현을 한 것이고 예. 아마도 징계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해임이든 어떤 중징계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네. 아마 프로필이 또 바뀌어서 노인과 바다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저 명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파멸될 당할지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또 명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또 프로필 문구를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갑자기 노인과 바다란 소설이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요. 사실 뭐 그 소설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새겨들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한 걸로 보이는 그 표현이 지금 적혀 있어서 이렇게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80석) 범여 토론 강제 종료시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국정원법이죠. 야당 입 틀어막았다. 격앙돼 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개헌 빼고는 200년 넘게 필요한 개헌 빼고는 뭐 법안 통과는 쉽게 할 수 있다. 180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정원법 표결도 불참을 했어요. 그동안도 논란이 있었죠.
뭐 이런 얘기들 적혀 있습니다. 오늘 뭐 또 이제 필리버스터 진행되는데 이번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예요. 이것도 아마 종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양이 벌어지겠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의 이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빨리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어제 상황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전 저 정도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 투표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다면 예.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초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냥 계속 하세요. 여당이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말마저 없었다면 또 저게 뭐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또 이틀 지나서 코로나 감염자 늘어난다고 해서 말을 바꿔서 저렇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컵이나 화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야당이 장식품이 되어서 예. 아무리 유능한 여당이라 해도 제대로 된 정치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당이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했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자는 책. 다수의 폭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수의 폭정이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당이 너무 혼자 앞서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얼마 전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집이 없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서민의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좀 더 연결은 법을 만들어내야지 여당 혼자 만드는 법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야당의 말을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침묵이 금하고 물음표를 찍으신 건 뭡니까? 침묵이 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야당에게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보고 그게 금이니까 침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당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군요. 자, 윤경우 의원께서는 좀 과하지 않나. 아까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이용하셨어요. 예, 저도 뭐 우리 최경철 의원과 거의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건 이낙연 대표가 점잖게 얘기했지만 예. 그건 굉장히 큰 무게를 싣고 한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수결이에요.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라는 게 도입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동물국회 가자는 겁니까? 다시? 야당이 소수고 야당이 저항할 힘이 없으면 예.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이 수단을 예. 활용해야죠. 이건 놔둬야죠. 여당이 그 정도도 수용을 못한다면 모든 건 다 일렬 정도로 서서 해야 된다. 저는 갈수록 우리 사회 국회 포함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끔은 내부에서도 예. 이견이 나오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예. 그 옳은 방향이라면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봉쇄해버리고 눌러버리면 예. 그건 다수의 횡포.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독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수용 못하면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나. 그 대상은 여당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쓰신 거네요. 김종욱 교수님. 여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당초에는 그래 필리버스터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입장에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멈춰야 중지시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종결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 중에 든 게 이제 코로나 상황 이렇게 급하고 국회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을 예로 들기에는 예. 저는 좀 비유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 권력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3대 법안 자체들을 올해 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계속 필리버스터가 벌어져서 이 문제가 소위 사회정치적인 쟁점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논란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도 법으로 보장된 거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밀어붙인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요 네. 여당이 이렇게 갑자기 종결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여기 보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다른 의원들보다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12시간 47분, 그러니까 거의 13시간 가까이. 너무 한 의원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한정 길어지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도 오늘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좀 의식했을까요? 전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의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름대로 판을 열어놓은 다음에 실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핵심은 여당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내에 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대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누수를 방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판단 지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최장 기간을 깼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 이것은 양념 같은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올해 내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나름대로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하는 내부의 어떤 입장 전이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종결시켰을 때 발생할 문제가 저는 당장 지금은 그것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한 독주할 수 있는 길들을 서로가 열어놓는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여당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도 뭐 아마 종결 표결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출소 이틀째 조두순 어제까지 상황이에요. 두문불출인데 집 앞은 유튜버 BJ로 아수라장. 그러니까 뭔가 이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인터넷 통해서. 경찰 안산시 순찰 경비 강화하고 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분노의 전쟁터가 된 조두순 집 앞. 그런데 이웃은 집 내놓고 피난길. 이웃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 입장에서는 조두순이 근처로 와서 이것도 개운하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뭘 방송하고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또 힘들다는 거죠. 유튜버 몰려와 시설 부수고 소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잇따르자 경찰 외부인 통제, 평범한 주민의 삶, 그것은 외면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살려야 방송하십니까? 살려야 없나요? 안산 시민은 조두순과 같이 살기 싫다. 이 딸들 걱정을 해서라도 조두순이 있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조두순은 저희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저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자,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집 밖에는 지금 사진 보시면 막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막 생중계를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그 주민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예, 워낙 뭐 언론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고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또 그 자신들의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좀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그 분노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것 또한 잠깐 이제 있을 문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관심이 흐트러질 텐데 과연 정말 조두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지금 보호수용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이후에도 진행될 얘기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보호수용법이 2015년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중처벌 문제나 인권 문제 가지고 하도 저 인권단체에서 얘기해서 이제 통과를 못 시켰던 건데 지금 최근에 그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한 내용을 보면 조두순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중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예. 지금 보호 관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에는 보호 관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어겼을 때는 예. 검사가 보호 수용을 요청할 수 있게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두순이 조금이라도 보호 관찰을 어겼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처벌해서 보호 수용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신속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괜히 여야가 아까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왔지만 예. 국정원법이니 대북전단 금지법이니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조두순 이 관련해서 국민의 삶이 정말 저렇게 자기 집으로 예. 당장 자기 아이들이 피해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조두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이 이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뭐 조회수 경쟁을 하려고 저렇게 와서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웃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문제 때문에 이웃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고, 뭐 그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단속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다녀야 될 사람들이 밖을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조용한 동네가 돼야 되고 예방한 국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보니까는 그 조두순법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호 관찰관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예. 상당 부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이런 인력도 좀 확충하고 주변에 상당히 그 예방 인프라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 BJ 분들 유튜버 분도 뭐 분노나 이런 건 알겠습니다만 또 시청률 경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 경쟁 이런 게.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요. 예. 이런 상황들은 좀 정부가 나서서 잘 책임져 주시고 이웃들은 좀 이 문제 때문에 더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예. 보호 수용자 같은 경우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라는 게 상당히 걸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최후 수단으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하되 그 이전까지 좀 조용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장면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저걸 보시는 시청자분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두 분께서 보호수용법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의 불안 증폭 다시 떠오른 보호수용법이다. 시설 격리, 재범 막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과 독일에선 고위험자 보호수용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도입되는 인권 그리고 이중처벌 뭐 이런 게 좀 논란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교도소 그 수감 시설에 들어가 봤는데요. 한번 예. 봤는데요. 취재 가신 거죠? 예. 들어가 보지 그 예. 어떤 취재로 들어가 봤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조두순이 그 안에서 오래 살았지만 예. 과연 교정과 교화가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정시설이 교정과 교화를 잘 못 시킵니다. 단순히 그 징역설이 하는 동안 수용을 하다가 내보낼 뿐이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그리고 구조도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 그 퇴임하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아직도 열악하다. 예.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심지어 그 교정시설에 보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거기에서 교정, 교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예. 밖에서 해야 하는 보호수용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 12년 동안 조두순이 그 안에 있었다 한들 조두순이 변화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 도입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고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경단 얘기도 며칠 전에 좀 나왔었잖아요. 뭔가 보복을 막 예고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건 또 안 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자, 여기 뭐 시중은행 한 곳인데요. 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 중단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국의 압박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은행 대출 늘리면 불이익 줄 것이다. 당국 압박에 사실상 올스톱. 1억 넣으면. 그리고 뭐 전문직 대출도 3억이었었는데 2억 줄고 막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이러면 또 필요하시는 부분들이 또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는 게 개인이 받는 대출, 뭐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아파트 사기 위한 용도로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 다른 소상공인들, 그렇죠. 뭐 자영업자들 급할 때 얼마나 쓰는 돈일 많이 수도 활용하겠어요? 이걸 이렇게 느닷없이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금융위가 지난달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1억 대출 줘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은행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길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외출할 땐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